꼭 그런데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늑연골 못하는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늑연골을 채취하는 게 막 위험해서 나는 잘 안 한다라는 의견은 결국은 내가 채취를 잘 못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자가늑연골과 기증늑연골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요. 자가늑연골과 기증늑연골의 정의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기증늑연골도 사실 늑연골은 맞아요. 근데 타인의 조직에서 채취해갖고 사용을 하는 거고, 근데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내 몸의 구성이 아닌 세포가 들어온 걸로 이제 몸이 받아들여갖고 공격을 해서 다 흡수시켜버리죠. 이식 거부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조직 안에 있는 이런 살아있는 세포 성분은 다 제거를 하고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기증늑연골이고, 근데 그 흡수가 좀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변형도 좀 발생을 하고 지지력의 이런 강도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서 연령이 높은 분이 기증을 한 이런 조직을 쓰게 되면은 안쪽에 이런 고라 반응도 많이 발견이 되고 조직 상태가 썩 좋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치 예전에 이제 활용을 하다 최근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 이런 매드포어처럼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발생을 시키기도 해요. 그러면서 자가늑연골이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가늑연골은 제일 문제가 된다는 점은 와핑, 조직을 사용하는 부위,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와핑이 발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와핑이 생겨서 나타나는 변형을 막기 위한 술기들이 또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술기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와핑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수술 방법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낸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 자가늑연골이 충분한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기 조직은 어쨌든 내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이 생착이 되면은 영구적으로 그 모양이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 더욱이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조직이 보이는 이런 반응이 예측 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어느 정도가 흡수가 되고 어느 정도의 변형이 오고 어느 정도 생착이 되고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측이 너무 불가능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까보기 전까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제일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모든 환자분들이 다 문제를 겪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병원들, 많은 의료진들이 편하게 사용을 하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편한 걸 즐기진 않고 결과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성 그리고 결과에 대한 그 예측 가능성 이런 거를 좀 중요해서 보고 있어요. 혹시 그런 포장 팩 같은 거에 들어올 텐데 거기에 기증한 사람의 나이라든가 이런 그런 게 따로 있지는 않아요. 예전에도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조직을 기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검증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대 의학 기술로 발견하지 못한 이런 질환이라든지 바이러스 그런 질병이 사실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쓸 필요가 있나? 저는 자가늑연골 수술을 먼저 하기 시작했고 기증늑연골 문제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접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기증늑연골은 쓰지 말아야겠다는 사실 개인적인 이런 소신을 갖고 진료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기증늑연골을 많이 써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기증늑연골이 갖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상세할 만큼 좋은가 그리고 대체할 재료가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을 하자면은 이제 자가늑연골이 답이 아닐까라는 결론에 사실 도달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갈비뼈 연골을 기증다 그러면 몇 번째나요? 사실은 환자분한테 저희가 확정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쓰는 연골은 7번 연골을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많이 쓰는 이유는 우리가 떼기도 좀 수월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두께의 재료가 나와요. 콧대에 쓸 수 있는 연골 두께 정도 크기도 포함이 돼 있고 코끝에 쓰기 용이한 가늘고 이런 얇은 모양의 이런 직선형 이런 연골도 나오고 이런 다양한 연골의 종류를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연골만 떼면은 사실은 다 커버가 돼요. 근데 6번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연골의 모양 자체가 크고 좀 투박하고 코 끝에다가 좀 통으로 쓰기 어렵고 그래서 6번 연골 많이 채취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아니면은 갈아가지고 이렇게 썰어갖고 이렇게 사용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8번 연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골이 코끝 쪽에 사용하기 좀 용이한 모양이고 연골 자체가 크진 않아요. 많이 뗀다고 그래도 한 잘 나와야 한 6, 7cm 정도? 그 정도 이제 크기로 나오기 때문에 콧대까지 넣기는 좀 무리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이제 환자분 연령에 따라서 이 자가늑연골도 이제 연령대가 좀 높은 분일수록 연골 자체가 좀 고라돼 있어요.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할 때 안쪽에 이런 뼈 성분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좀 변형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렇게 연골로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골 상태에 따라서도 이제 필요하면 추가적인 연골이 채취되기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7번 연골을 대상으로 하되 환자분한테 적용하는 수술 방법이나 아니면은 환자분의 이 연골 상태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채취하기도 하고 이제 일정량만 채취하기도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럼 연골 채취할 때 마취는 정신 마취를 하는 건가요? 제가 늑연골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주변에 이제 선생님들로부터 질문도 많이 받아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발 상황들, 이제 연골 채취하다가 늑막이 절개되면서 폐가 노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이제 응급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숙달되지 않은 의료진의 경우에는 사실은 전신 마취로 먼저 시작하시라고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연골을 좀 큰 범위로 넓게 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권해드리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이 코끝 쪽에 넣는 이런 연골 대략 한 4, 5cm, 크게는 한 6cm 정도, 이 정도 연골 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막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어려운 술기는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가슴 흉곽을 보호하고 있는 이런 구조들이 세부학적 지식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술기에 익숙해져 있으면은 크게 문제를 일으키기 어려울 정도로 단단하게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면 마취로 늑연골 채취하는 건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하게 되면은 환자분이 아파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늑연골 쪽으로 분포하는 신경들을 구역 마취를 시행을 하고서 수술을 하면은 환자분도 크게 불편감 못 느끼시고 편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 그 자가늑연골 채취하실 때 시간 얼마나 걸리세요?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은 20분 정도 만에 채취부터 이제 봉합까지 다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오래 걸리는 경우는 거의 1시간 걸리기도 해요. 이 환자분의 이 상태에 따라서 사실은 환자분의 이 조직 두께, 예를 들어서 좀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이나 남성분처럼 근육도 많고 좀 조직이 단단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더 걸리고요. 평균적으로는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걸리는 이제 술기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수술에 임하셔도 좋습니다. 자가늑연골로 재수술하는 거 최대 몇 번까지 가능할까요? 늑연골 다시 자라나요? 채취를 하고 나서. 늑연골이 안타깝지만 자라진 않아요. 사실은 만약에 연골이 자라나면은 늑연골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중경연골 채취한 것도 다시 자라나면 그렇죠. 그러면 다시 뗐으면 되니까. 근데 세포 자체가 새로 형성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한번 채취하면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늑연골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있죠. 우리가 재료가 있는 한 채취해갖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늑연골이고, 한쪽에서 떼고 안 되면 반대쪽 것도 뗄 수 있으니까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코의 상태가 여러 번 수술을 겪으면서 이제 재수술을 추가적으로 시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변형이 오면서 사실은 한계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늑연골이 재수술 횟수의 한계를 만들지는 않는다. 코만 상태만 괜찮으면 몇 번이라도 가능하다. 자가늑연골의 단점 중에 코끝 모양을 예쁘게 만들기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유튜브도 좀 보고 그랬어요. 자가늑연골을 많이 쓰는 사람으로서 불쾌한 점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꼭 그런데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늑연골 못하는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일반 의료진이 아닌 분들이 주워들은 얘기로 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늑연골을 채취하는 게 막 위험해서 나는 잘 안 한다라는 의견은 결국은 내가 채취를 잘 못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늑연골을 썼을 때 코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오고 투박하게 나오더라. 늑연골로 코를 만들면은 코가 되게 부자연스럽게 막 나온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미용적으로 신경을 써갖고 늑연골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다른 연골 쓴 거랑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그런 재료로 만들 수 없는 정도까지 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양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이제 수술하는 의료진의 손 기술이나 경험, 숙련도 이런 거랑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료진에 따라서 좀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공유를 잘 안 하죠. 왜냐면은 나만의 이제 노하우라는 것도 이제 있기 때문에 노하우를 충분히 알고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느낌은 사실 나지 않아요. 저희 병원 수술하신 분들 결과만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결론은
그쵸? 그 자가내경골 수술을 첫 수술로는 잘 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 왜 그런가요? 사실 저도 권하진 않아요. 간혹 가다가 그런 보형물을 뭐 콧대조차도 보형물을 넣고 싶어 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콧대의 볼륨을 채워야 되니까 볼륨 채우는 용으로 이제 뇌경골이나 진피 같은 거를 활용하기도 해요. 근데 뭐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쓸 필요 없죠. 왜냐면은 그 자가뇌경골 말고도 좋은 재료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중경연골이죠.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중경연골을 채취할 때도 구조를 유지해주는 이런 모양을 남겨놓고 채취하다 보니까는 연골이 너무 조그맣게 나왔어요. 그 조그만 걸로 코끝에 지지 구조를 만들려다 보니까는 이제 충분한 지지력이 안 나오고 변형 오고 그 연골로 코끝에 이렇게 탑을 쌓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면은 모양 자체도 좀 부자연스럽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갖고 뭐 뇌경골을 첫 수술부터 권하는 때도 뭐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중경연골도 코가 작은 분이라도 우리가 뒤에 뭐 골격 조직 이런 거를 포함해서 안전하게 채취를 하게 되면은 충분한 지지력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충분한 재료로 이중으로 이런 지지 구조를 잘 만들어주면은 지지력이 꽤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중경연골로도 충분히 지지력을 만들 수 있는 분한테는 굳이 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첫 수술하시는 분들한테는 중경연골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가뇌경골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주제에 많이 촬영해서 좋은 정보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아성형외과 정현익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